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2 순천 에코아트페어 EH 미술시장 네트워킹 괴담 행사로 마련되었습니다. 나의 아트메이트 진행을 맡은 김동윤이라고 반갑습니다. 예, 진행 호조를 맡은 신은수입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딱딱하게 어떤 세미나 형태로 진행하기보다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미술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토크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관람석을 따로 준비를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힘든 자리에서 하는 것 같고요. 관람석을 좀 만들었고 저희가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활용하기 위해서 촬영이 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식회사 에디스 홍명수 대표님부터 소개를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 게 반갑습니다. 마스크 이렇게 이번에 마이크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예, 안 나옵니다. 사시고 저 볼륨 조절 조금만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일단 그 주식회사 에디스의 홍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집 한 그림의 우웅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스 막이라는 전시 공간 운영하고 있는 유디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남문화재단 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희 돌아가면서 소속된 단체 혹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반대로 이제 전남문화재단부터 좀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좀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아실 것 같고요. 어차피 제 가장 기본은 예술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에서 몇 가지 사업들은 좀 추후에 다시 나올 것 같고 미술 유통 활성화를 좀 더 고민하고 사업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플레이스막이라는 공간 운영하고 있고요. 플레이스막은 그냥 흔히 얘기하는 갤러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창작자들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문화 장르, 예술 장르를 다 쇼 형태로 이렇게 펼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딜러고요. 아트딜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저는 사실 아트딜러 17년 동안 아트딜러 한 우웅재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주 업무는 이제 미술품 판매도 있고요. 저작권 판매도 있고 기업 콜라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올해는 롯데랑 같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앨리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트페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길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미술 기반으로 그 문화기획 그 회사인데 지금 좀 미술 쪽에 어떤 사업도 하지만 도시재생 쪽그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입니다. 앨리스 혹시 뜻 말씀해 드릴까요? 앨리스가 골목길입니다. 골목길. 그때 이름 지을 때 골목길로 지려고 했더니 골목길이라는 회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앨리스 지금 회사입니다.
저희들 한 8년 정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제가 그 다음 질문은 이제 한 분 한 분께 질문 드리기보다는 유드랭님 제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저희 이제 한번 쭉 둘러보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수도권이나 역시 수도권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쪽 환경들이나 뭐 이런 것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행사들이나 어떤 전시 이런 것들 활동이 좀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히나 미술품 유통이라는 것이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천 에코아트페어 이 행사를 올해로 2회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이크를 안 끼도 상관없죠. 마이크 하고 마이크가 더 좋으세요? 네. 마이크가 어색해라서. 이쪽으로 예. 방향만요? 에코만 좀만 낮춰도 돼요. 에코를 네. 방향 이쪽. 여보세요. 네, 맞췄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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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행사가 그러니까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품이 얼마나 유통이 되는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예술이라는 그러니까 상업적인 구조가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그냥 정착되게끔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겠어요. 결과론적으로 지원 사업을 받고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최종 아웃풋이 얼마나 팔렸냐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저는 그걸로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그냥 이런 행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좋으신 말씀인데 네.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고 매번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제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이제 뭐 보조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판매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원을 해주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얼마나 팔 거니? 네. 니네 작년에 얼마나 팔았니? 네. 이런 것들을 체크를 꼭 하더라고요. 네. 심사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에서 예술품 유통을 컨셉으로 장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물론 어쨌든 지원 사업 내에서는 그게 과제이긴 하지만은 지역 자체에서의 활성화의 단계에서는 그건 되게 나중 문제라고 저는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이 만약에 많이 못 팔았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얼마나 팔린 걸로 결과론을 따지기보다는 계속 이 장이 계속 영속할 수 있는 운영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더 우선으로 비춰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한테 그 질문 요청 안 하셔도 되고요. 바로바로 끼어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 유대리님 말씀하셨지만 실은 순천에는 이런 행사가 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게 했을 때 실제 그 관람객들이 이렇게 작품을 보면서 작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말한 유대리님이 말한 이런 어떤 이런 장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시민들,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광객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생산자들, 순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많으면 분명히 소비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몰라서 이렇게 소비가 안 이루어지지 않았나.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더 확장되면 좋겠죠. 그러면 지역의 작가들도 좀 좋아지고 또 우리 삶의 가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냥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진행 구조로 참여하긴 했지만 시민 일이거든요. 네, 저도 여기서 오래 살았지만 처음 이런 행사를 접해보고 그 전에는 이 작품을 내가 가져가야지라는 생각조차를 안 해봤습니다. 사실 살면서 집에 그림이 있는 게 어색했고 그런 문화도 아니었다 보니까. 근데 여기 이제 그 관계자로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보는 것만으로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집에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뭔가 제 혼자만의 생각이겠지만 뭔가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다시 좀 그 아트 딜링 그 미술품 거래를 계속 해오셨던 그 입장으로서 그 미술품을 구매를 한다라는 게 의미가 좀 이 문화 자체가 아무래도 좀 수도권보다는 지역에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는 이제 지역이 더 불리하다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수도권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딜러가 없는 게 문제인 거지. 중간 그 연결자가 사실 그러니까 딜러라고 하면 그러니까 갤러리 하면 다 딜러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사실 딜러들 천차만별 다 파는 사람도 되게 다르고 이렇게 예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도권이 결코 유리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롯데 백화점이랑 롯데 이제 잠실 그 제일 큰 빌딩 있잖아요. 그 빌딩에서 저희 매장 하면서 느낀 건 거기에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저희가 팔려고 작품들을 갖고 와서 봤더니 사실 저희 가게에서 파는 게 훨씬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실제로 부자는 많은데 팔도 그렇게 팔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작품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천천히 유드링님도 말씀하셨고 대표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천천히 어떤 문화가 이어져야지 사실 파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뭔가 이제 작품 어떤 미술품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다든가 아니면 가치를 더한다든가 어떤 시너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 시간이 걸리는 이야기라 이게 도시가 시간적으로 유리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때로는 너무 많은 컨텐츠 아니면 너무 그 사람들을 모객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불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런 쪽 입장에서는 지방이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 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전남문화재단에서는 정부의 사업이라던가 지자체의 의지 이런 것들을 예술인들과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창작자들이 미술품을 유통을 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끔 하는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울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고 모인 자리니까. 예. 창작 지원을 해가지고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질까? 100% 불가능, 99% 불가능. 현실은 예. 아마 창작 지원을 해가지고 예술가가 경제적 자립을 했다면 참 많은 예술가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재단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지방이 유리할까라고 이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봐요. 근데 지방에 있는 작가들은 중앙에 있는 아트쇼나 아트페어나 진출하기 위해서 갤러리에 많은 돈을 내고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지금 이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여수 섬 아트 페스티벌인가 이런 거 아마 아트페어가 하고 있을 건데 그것도 말 들어보면 한 20만 원, 30-40만 원 정도는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고가 금액, 전남에 제일 부유하다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된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요소만 하더라도 좀 금액이 올라가는 작품은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소액금 구매가 이루어질 건데 금액이 비싼 것들은 분명히 구매가 안 될 거고, 작가분들 작품 재료비도 한번 보기 위해서 경비도 솔직히 세이브시키기 어려운 여건도 좀 있지 않을까. 아트페어가 이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아트페어가 과연 지방에 있는 작가들한테, 지역에 있는 작가들한테 과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라는 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단의 사업들도 설명드려야겠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작품을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저기 진도 올림산방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경매랑 상세 판매를 했었는데, 그 이제 예를 들어 100만 원 구매를 하면 100만 원에 이제 판매를 못하고 조금 약간 낮춰가지고 그 차익들을 공적 자원에서 보충해서 하는 걸로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 재단에 공격하는 이제 빌미로 다시 오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내 작품이 100만 원인데 왜 너네가 내 작품을 80만 원에 팔고 50만 원에 판매를 하냐. 그럼 이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나의 작품을 다시 구매하기 위해서 나한테 내가 유통되고 있는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것들이 맞냐 라고 다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도 저희가 이제 저기 무슨 아트쇼나 폐에 진출할 수 있게 지원을 좀 하고 모집하는데, 이런 부분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 작가들 어떻게 선정을 했냐, 저희는 공개 모집에서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선정에 대한 부분들, 떨어진 부분들, 미론 제기, 그리고 이번에 제로베이스를 서울옥션이랑 제로베이스를 3년째 하고 있는데, 경매권 이제 저희는 작가들만 모집을 해가지고 작품이 모집되면 서울옥션에서 판매할 작품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경매를 했었는데, 일부 작가들이 그쪽에서 경매에서 너무 저렴하게 따게 해가지고 민원 제기하고 작품 회수하고, 또 어떤 우원을 통해서 민원까지 제기해가지고 자기 작품이 너무 저렴하게 판매됐다. 판매된 50%를 가져가서 자기가 수시적 받는 금액은 원재료도 못한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이 약간의 수익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결과가 좋으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내 주머니 얼마가 남냐에 따라서 이 사회 본래 목적은 다 퇴색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하고 해가지고 좀 아트페어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고흥에도 아시겠지만 지부원도 밀수관에서 그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 예산에 대한 걸 해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담양과 협의해서 올해 가을에 아트페어, 저희 상습 판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양 좀 관광객 많이 찾아서 저희가 좀 이전하는 것들. 오늘 또 저희 임대 작품 작가로 선정되신 분도 오전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좀 신랄한 이야기 많이 듣고 왔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듣고. 국제적인 행사에 아트페어에 진출하기 위해서 좀 이게 서울에 있는 갤러리들, 화랑들하고 좀 회의를 좀 도차를 해봤는데, 예산의 규모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작가 선정도 1년까지 끝나지도 않고 3년 정도 연속 지원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작가의 네임밸류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청년예술가들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예술가 2년간 저에서 멘토 붙여가지고 육성하는 부분도 좀 같이 해나가고 있고, 창작 공간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저에서 지원하고 있고, 저희 힐루스 대표님도 면서 창작 공간에서 상을 받아서 운영해서 작가들 창작할 수 있도록 있고, 직접 지원도 있고 간접 지원 사업들 여러 가지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단 사업들을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냥 일반적인 제 생각으로는 작가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지원은 어떤 것이었던가요?
제가 보니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시는 것만큼이나 원하시는 것도 다양하실 것 같아요. 물감이 필요하다, 장소가 필요하다, 비행기 티켓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또 정책이라는 게 또 하나하나를 맞춰주다 보면 시간도 딜레이 되고 예산이 부족하게 되잖아요. 또 균등하게 그 지원을 해줄 그러니까 그 지원의 차별이 생겨버리고 그런 것들의 간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나 또 작가님들은 또 어떤 걸 가장 선호하시는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저희는 보통 이제 결과물, 창작되어 있는 작품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시회를 하거나 출판을 하거나 공연하거나 했었는데 만날수록 그 창작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좀 많이 하셔요. 그리고 내가 전시를 하려면은 결국 수입은 인쇄업자에 돌아간다. 그리고 전시장에 돌아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작품을 제작을 할 때 전시는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제가 재료비고요. 그리고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탑사하는 부분을 지원해주라,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커지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새로운 고민은 그 예비 예술가들 이런 분들의 지원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술가들 아니라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지금의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일찍 사회에 진출해야 되고 학교 박정희를 살다 이들이 17, 8이면 검정고 졸업해서 사회활동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지원 사업할 때 보통 제가 대학생이나 학교 재학생들 지원 안 하는데 학교를 진학을 포기하고 예술가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화제를 바꿔보자면요. 예. 제가 그 아트 딜링과 관련돼서 역시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들이 요즘에는 미술품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문화들이 조금씩 이제 확산은 되고 있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작품을 렌탈한다거나 혹은 뭐 구독 서비스 같은 것도 요즘에는 좀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즌이 바뀌면 그림도 그 집의 또 인테리어 또 분위기에 따라서 작품을 또 바꿔주 교체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아트 딜링이라거나 미술품 유통의 한 방식이라고 보시는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미술품은 이제 뭐 어떤 정해진 법칙이 있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무규칙 격투기처럼 이기면 장땡이, 팔면 장땡이 약간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유명한 작가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팔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뭐 그 손님의 그냥 고객 목록으로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는데, 사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의 의미도 사실은 다 다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술이 뭐 쿨한 거나 멋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사실 예술을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가치가 있는 거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는 팔고 있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예술의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파는 방법이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전략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기서 뭐 렌탈이든 구독이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뭐 이제 흔해진 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보면 대중화됐다고 표현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뭐 그런 부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 생각하면 사실 그만큼 인프라는 생태계가 튼튼하지 않고, 그리고 문화가 말씀하신 대로 뭐 그림을 걸고 파티하는 문화는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뭐 그림의 사실 기능이 디스플레이밖에 없는데, 디스플레이 치고는 비싸고 반대로 제작하는 사람 입장 치고는 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작가가 한
작가가 2억 원어치 만약에 팔 수 있는 정도의 그림들을 그려놓으면 그걸 다 팔아도 2억 원이 아니라 뭐 갤러리 밭대 주고 작업실 운영하고 뭐 이런 거 제품들 운영하면 근근히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작품을 팔아서 뭔가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따지고 나서 보면 결과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하면 사실 작가들이 어떻게 가치가 성장하냐면 이제 보면 한 3년 정도 어떤 작가랑 같이 한다 뭐 이러면 거기서 한번 이제 그 작가만의 것들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작가다움이라든가 아니면 이 작가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5년,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 작가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어서 갖고 들어온다. 그 어떤 그 가치의 망에 그래서 그게 서로 쳐지다 보면 결국은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팔던 사람이 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이렇게 팔게 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어떤 미술품 판매 구조라는 게 뭔가 이렇게 되게 평면적이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생태계 같이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러 가지 어쨌든 뭐 방식은 앞으로도 수많은 파는 방식들이 나올 텐데 뭐 NFT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올 텐데 결국은 이거 얼마나 이렇게 좀 접점이 넓게 아니면 접점이 깊게 아니면 오랫동안 좀 전달하고 같이 좀 공유의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여기에서 아마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술 시장의 포인트가. 전반적으로 그 렌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신가요? 아닙니다. 전혀 부정적이지 않고요. 아까 공유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렌탈의 입장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림을 안 걸어본 사람이 0에서 1로 걸어보는 입장이라면 사실 렌탈은 되게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그림을 처음 사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 사본 사람들의 90%는 집을 새로 이사해서 그 집에다 뭐 벽에다 뭐 해바라기를 하나 걸까 이런 입장으로 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각하면 렌탈은 굉장히 훌륭한 안 사봤을 때 0에서 1을 만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도서관에 가보니까 도서관에도 그림 대출 서비스가 최근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저 구조는 정확히 모르지만 미술 작품을 도서관에서 구매를 해서 이 대출을 해주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작가님들은 그렇게 공공기관에서 사주시는 걸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개인이 이렇게 사주시는 걸 더 좋아하시나요? 작가님은요. 우선 근본적으로 가장 잘 존중받은 상태에서 내가 그러니까 작가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만큼은 아니고 작가한테 어쨌든 존중하고 관심 보인 상태로 사는 걸 좋아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거나 이럴 때는 사실 좀 접점이 덜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공공기관이든 아무리 큰 기업이든 이런 경우에도 그 접점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은 작가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어디서 사든지 간에 그 온전히 존중받는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지를 주는 만약에 뭐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다든가 전시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다음에 뭐라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품을 저도 이제 구매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일단 저희 집 바깥 양반께서 그 그림을 제가 벽에 걸려고 했더니 벽에 뭘 거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림을 걸지 못하고 제 방 한켠에 지금 바닥에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또 저는 디스플레이 방식이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네. 작가들마다 그림의 스타일이 되게 많이 달라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을 하다 보면 정말 잘했어요. 유통이 잘 되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아, 그래요? 편견입니다.
네. 제가 만난 작가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작가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가치는 어디에서 벌어지면 그 사람 다울 때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사실 이제 삼성 임원이었던 컬렉터 때 외국인 컬렉터예요. 그 친구를 집에서 되게 깜짝 놀랐던 거는 이 친구 항상 사람 얼굴을 사는 거예요. 사람 얼굴, 터진 얼굴도 사고 여러 가지 얼굴도 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귀신 들린다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다 불문으로 이거는 잘 안 되는 장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그 친구 집에 보면 항상 이렇게 얼굴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친구가 굉장히 영악하게도 자기가 샀던 곳들의 갤러리를 불러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파티를 열면 가서 보면 그럴듯한 거예요. 얼굴도 막 다 있는데 어떤 건 피 터져 있고 어떤 거는 뭐 빨갛고 빛이 나고 뭐 이런데 너무 괜찮아. 어느 날 보니 너무 괜찮다고 다들 인식하고 작가를 서로 소개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하나의 일종의 편견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잘 팔리는 장르가 있거나 잘 팔리는 뭐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그 작가와 그림이 사실은 그림을 먼저 보게 되다 보니까 작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잘 없는 게 문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두워도 매력적인 사람이 있고 뭐 밝아도 사실 진부한 사람이 있고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작가랑 사실 그림이랑 일치가 잘 안 되면 그 작품은 사실 좋다고 느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잭슨 폴락 아름다우세요? 안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그냥 별로거든요? 느낌이 나르겠죠. 그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편견을 하는 거죠. 네. 황명수 대표님 뭐 말씀 보태실 거 있으십니까? 그 옆에 저기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 작년보다 제 작품들이 좀 보기에 좋은 그림이 많아요. 작년보다.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 작품을 다 걸었는데 이상하게 동물들이 많고 뭐 고양이가 많고 또 이쁜 것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이다. 이게 금방 작품 수나 이렇게 좀 암울한 그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작품들이 이뻐. 사고는 싶은데 이게 그냥 전체 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작가들도 일단 뭐 작업이 좀 판매가 되는 그림 패턴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인데 이게 우리 그 미술 시장이 다 어떤 한 패턴의 그림이 인기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가버리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 부분은 제가 미학을 조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예술의 트렌드라는 것도 분명히 좀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예로 들자면 뭐 가요도 마찬가지겠지만 트롯 열풍이다 그럼 트롯곡들이 쭉 나오는 시즌이 있고 그게 꼭 대중 가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 중세시대 뭐 바로크 음악이라든지 뭐 베토벤 뭐 이런 사람들의 유행을 하면 그때 당시의 음악들이 또 그러한 풍을 또 따라가는 그런 경향성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술은 생물이니까 말 그대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런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절대 아니라고 하시는데, 네, 저기 보니까 작년에 많이 저희가 팔았던 작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해바라기 그림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그 구매자들의 심리라는 것들은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구매자의 심리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이제 보고 미술을 볼 수 있었던 게 달력 아니면 교과서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니면 싸이월드 배경? 네. 뭐 이 정도. 뭐 요즘에 인스타그램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 종류에서 생각하다 보고 그리고 사실 대부분 이제 뭐 집을 새로 이사 간다거나 뭐 빈벽에 건다고 생각했을 때 그림 안 사던 사람이 0에서 1로 갈 때는 이제 풍경화라든가 유화 아니면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좀 뭐 나는 재밌는 거 파바타겠어 뭐 이런 정도에서 보통 멈추게
보통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범주가 그 정도뿐인 거예요. 경험해본 게 없으니까 사실 그 정도뿐인 거라 당연히 이제 거기 안에서 뭔가 나한테 맞는 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고른다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제 그렇게 사서 계속 그림을 사보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90%는 이제 뭐 미술 그림을 한번 우연히 샀어도 그걸 거기서 더 관심 있게 이렇게 뭐 나가거나 아니면 뭐 만나거나 이런 자리가 사실 네트워킹 자리가 없을 뿐더러 그리고 뭐 그런 행사 자체도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 같고요. 그림 한번 사봤다 뭐 이런 경험, 뭐 비싼 거 뭐 한번 해봤다 뭐 이런 경험 정도에 멈추는 것 같고 이제 여기서 그 중에 이제 만에 하나 이런 자리를 찾으러 다니고 작가 작업실에서도 가보고 아니면 뭐 새로운 것도 뭐 해보고 만약 뭐 설치 작품도 보러 간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려운 걸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쓴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그림 사는 게 재밌어지니까 예측 불가능한 것들을 사실 사게 되거든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풍경화나 이런 유화 작품이나 뭐 이렇게 디테일한 걸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상을 산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 컬렉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컬렉터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그 정도 단계부터 컬렉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한 점 샀다고 컬렉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문턱이 이제 보기 편한 그림이 잘 팔리는 건 맞지만 이제 거기에서 더 뭐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약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단계가 그렇습니다. 네, 재단님. 저는 예술인의 바깥 영역에 예술 바깥 영역에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도 좀 있어요. 그림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풍수지리도 아니고 그 온라인 풍수지리 있습니다. 인터넷 풍수지리. 그거 보시고 어떤 그림이 금전수가 좋다. 이러면 해바라기 그림 사시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그거거든요. 아파트에 사시면 이렇게 풍수지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이유들도 좀 있습니다. 예. 저도 시민으로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 콜렉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 가치의 상승이 저는 한 60%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투자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말씀 안 하셔서 저 무기랭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뭐 전시를 기획하시는 기획자로서도 뭐 활동을 하시고 때로는 작품을 연출하시는 작가가 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입장에서 요즘에 투자의 목적으로 n분의 1이라고 하죠. 작품을 영화를 한 1000단위로 쪼개가지고 1000명이 그 그림의 소유주가 된다거나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뭐 미학적 가치도 없고 그 미술품을 감상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오로지 전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미술 시장의 화폐의 가치로 누군가가 계속 유통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좋은 거긴 한데 저는 계속 이제 완전히 다른 화두를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에 해당하는 그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데 저는 더 근원적인 가치를 매개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아까 온라인 마케팅으로 뭐 유통이 되고 있는 작품들이 과연 우리가 암묵적으로 갖고 가는 예술이라는 서정성과 맞닿아 있냐라는 게 저는 계속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직접 육안으로 감상하고 그 가치를 느끼냐가
저는 우선 돼야 되는데 그 근원적인 우선이 돼야 되는 생태계가 지금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개발되고 확장되고 지금 뭔가 트렌드화 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저는 뭐든 다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예술성에 대한 담론이 그 안에 공존하냐 안 하냐에 대한 시장이 같이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재단에 계신 팀장님도 말씀을 하고 계신 문제가 작가와의 어떤 업무 과정에서 그들과의 대화법은 판매에 대한 거기서 오는 현실적인 부분들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작품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시장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리냐 계속 초반에도 말씀드린 팔리냐 안 팔리냐는 저는 계속 다음 문제인 거고 뭐 트렌드화 되고 있냐 뭐 같은 경우도 전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질문에 의지로 들어왔을 때 뭐 n분의 1로 투자로 가냐 뭐 예를 들어서 작품을 렌탈을 하냐 뭐 그런 거는 저는 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엄청 많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비평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시장 화폐의 가치로 시장성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그 이전에 과연 우리가 그 근원적인 작품성과 예술성에 대한 화두는 있냐라는 거죠. 그 매개의 역할은 누가 하냐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로는 과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이 시장은 없어지는 거냐라는 거죠. 근원적으로 지금 이 형식도 그러니까 예술장터 결국은 나라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은 예술장터가 없어지는 건데 저는 그게 더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장터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론이 아니라 더 깊숙한 얘기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 생태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그러면 국가의 지원 사업이라든가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이 없으면 이 아트페어 프로그램은 사라지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떤 다른 나라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가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그런 제도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술인들을 위한 어떤 그 기본소득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을 뭐 경기도 같은 데는 뭐 도입을 했죠. 도입을 실험적으로 했죠. 근데 이제 뭐 도지사가 바뀌었으니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유럽 같은 경우나 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예술인에게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주어지게끔 하는 그 토대 위에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미술 시장도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술 분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모든 권력을 국가가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지원이라는 단어가 일단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예술인들은 이 토대 위에서는 예술 활동을 좀 펼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권력 구조 자체가 그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만큼은 국가가 그걸 독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나라 상황이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원 사업 자체의 취지는 저는 어쨌든 그냥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독립과 자립을 위한 체제를 준비 단계에서부터 생각을 하라는 조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원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원 사업을 받는 수혜자의 역할은 그 지원 사업 말고 또 다른 독립성과 자립성을 위한 준비도 함께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권에서의 입김으로 결국은 예술이라는 생태계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이라는 진짜 아주 무형의 가치가 자유롭지 못한 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문제고, 결국 그거를 선진화된 문화 선진국과 비교로 해서 비교를 해서 한계다라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누군가는 계속 그 부분을 어떻게든 연대를 해서라도 국가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지원을 하는 거 말고도 또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카테고리를 샘플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수혜를 받은 사업체들이나 관계자들이 단순히 그 지원 사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 사업을 떠나서라도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맞는 말씀. 네. 적극 동의해요. 근데 그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그 부처가 있잖아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해주는 부처가 예술을 통칭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문화라는 단어를 써서 문화와 체육과 관광이 붙어 있습니다. 한 부처 안에. 네. 만약에 체육계 인사가 문화체육부 장관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체육인 출신의 장관이 예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역사와 어떤 인문적인 부분을 부처로 이제 묶어놓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부분이 부처 자체가 좀 비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도 그게 무슨 문화체육관광공사? 예를 들면 거기 관광이랑 문화랑 체육이랑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폐가 있는 그런 조직 구조도 결국은 이 생태계에서 현장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든 계속 노크를 해가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허명수 대표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지역에서 예술인으로서 또 활동을 하셨고, 지금 현재는 그와 관련된 어떤 기업체의 대표직을 수행하고 계시고 한데,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을 받기까지, 선정이 되기까지 어떤 심사 과정에서 제가 들었던 그 에피소드인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이 작가미술장터의 작가를 선정하는 것을 청년 작가들의 비율을 높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앞에 발표를 하셨던 단체이신데 굉장히 언성이 높아져서 바깥까지 다 들렸어요.
그러면 늙은 작가들은 다 죽으라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심사위원분들이랑 막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깥까지 소리가 들려서 다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짧게 해주자. 지역에서는 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협회가 있고 협회 지부들이 굉장히 그 어떤 힘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 작가들은 정작 협회랑 엮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협회에 소속되지 않으려고 하고 협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청년 작가들은 협회랑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지, 왜 그럴까요? 일단 지역에서 보면 저도 순천에서 청년 작가부터 시작을 했는데 진짜 지역에 청년 작가가 없는 것 같아요. 작가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술협회 같은 경우는 협회에 옛날에는 이렇게 전시를 한번 하려고 해도 개인전이 어렵고 그러니까 모여서 전시를 했거든요. 우리 세대들은 이렇게 모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미술협회 같은 경우도 저가 아마 들어간 막둥일 거예요. 저 50이 넘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왜 청년들은 협회를 떠나는가? 청년 작가들. 청년 작가들은 협회를 떠나는 게 협회를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죠. 일정 네. 거리를 두는데 왜 멀리 하려고 할까? 저도 좀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너무 좀 올드하고. 근데 이제 지금 청년 작가들은 개인적 성향이 많잖아요. 위에 세대 선배들은 조금 전에 말했던 전시를 한번 하려도 어려우니까 모여서 막 이 포스터 붙이면서 전시를 했거든요. 모이는 걸 좋아하고. 지금 세대들은 각기 좀 흩어지는 거 개인주의가 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광주 같은 경우는 이 미대들이 좀 있어서 좀 그래도 있는데 순천은 미대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순천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대를 외부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들어와서 오는 친구들이 몇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천 지역은 청년 작가도 없고 이 작가들이 저희들도 봐도 좀 지원을 해주고 싶고 선배들은 해주고 싶은데 또 안 들어오려고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길었습니다. 재단 입장에서는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건 사실상 좀 불가능한가요? 이렇게 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협회 활동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제가 이 말했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지원 사업의 예산의 운영 방법이 그전하고는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박물관을 가면 거기 일부 금액을 삥을 뜯어가지고 기금 운영해가지고 예술에 줬습니다. 5천원까지 줬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삥을 뜯으면은 그 기금은 목적이 아니니까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해가지고 충원은 안 되고 집행만 했습니다. 기금은 고갈돼서 사업이 없어지면서 지역 국권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뜯어갈 세금을 좀 덜 가져가고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자율권을 줬습니다. 이전에 기금으로 운영될 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사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어떤 걸 했냐, 협회 사업들을 많이 축소를 해라라는 지적이 됐어요. 염려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젊은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이 협회나 이런 걸 가입하기 싫어하고 그들의 기득권으로 해서 있는 작품을 그냥 돌려가면서 전시하는 부분이 분명히 언급돼서 협회 차원의 사업들을 많이 축소를 하는 게 지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재단에서 욕을 먹으면서 협회의 오늘 사업을 많이 축소를 했고 민간 단체들이나 예술가 개인을 지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때 사업에 대한 일정부분에 많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전담문화재단의 지원 사업들이 평가를 잘 받고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신 것처럼 협회에 대한 것들은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회에서 보기에는 재단은 그게 빈미가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민간에서 보면은 협회를 많이 지원한 것처럼 보이죠. 오늘 또 회의를 하다 보니까 뭐 협회를 지원을 했는데 협회에서 인쇄 졸업비를 맡겼고 일정 부분을 돈을 좀 어떤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대가를 좀 받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뭐 조사권에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협회에 대한 지원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한 개인들이 보기에는 좀 그것이 어떤 협회나 단체에 힘 있는 단체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 재단은 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어떤 작품에 대한 스타일에 대해서 특정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서울 옥시안하고 제로베이스라 해서 작품을 모아가지고 서울 옥시안인데 서울 옥시안 측의 답이 판매가 좀 어려운 스타일의 그림이다. 다시 좀 모아주라고. 그리고 서울에 12월달 아트쇼도 나가는데도 그걸 해보면 이 정도로 가지고 이 스타일들이 유통되지 않을 작품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동남아에 갔을 때 잘 나가는 스타일, 유럽에 갔을 때 잘 나가는 스타일, 뭐 미국 시장 갔을 때 잘 나가는 스타일들이 있고 국내에 있을 때 뭐 잘 나가는 스타일,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시고 제가 여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예술가들 지원을 합니다. 근데 예술가들 몇 년 동안 지원하다 보면 좀 잘 판매돼가지고 나름대로 네임밸류가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좀 매번 이렇게 하소연만 하셔요. 재단에 또 직거리만큼 쳐놓고 요구한 건 많다, 바라는 건 많다, 이런 것도 하고 새로운 아트페어를 해가지고 진출할 기회를 많이 줘라는데 그 부분들은 재단에서 지원은 작가들의 창작 활동하는 일부의 지원인들인데 그 어떤 말까 되냐면 예술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 생활비를 다 지원해야 되지 않냐, 복지에 대한 부분이 확대돼서 이제 요구가 들어와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재단에서 예술가들 지원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은 겁니다.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으면 자립이나 어느 정도의 퀄리티 포인트 높여가야 될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고, 그러고 한다면은 좀 또 고민이 또 판매될 작품을 제작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까지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이 창작에 대한 컨설팅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예술에 대한 그 자율성, 작품 자율성을 재단에서 어떻게 해서 접근이 가능한가? 이제 이런 고민을 계속 드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지원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만 8개월치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작가들한테 우리한테 어디 부분까지 요구할 것인가? 이런 항상 많은 고민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생기고 고민에서 남고 끝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꺼내봤습니다. 질문은 아니지만 네, 마이크 좀 이렇게 네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작품에 대한 자율성을 뭐 이렇게 좀 당연히 뭐 거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없고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아까 서울 옥션 이제 얘기도 뭔가 팔리는 작품 정도의 이제 수준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뭔가 이런 팔리는 작품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자체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건 사실 작가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많이 파는 것들은 사실은 저를 못해서 많이 파는 것들은 사실 작가들한테 새로운 작가들한테 에너지를 쏟아서 뭔가 그 디벨롭 시킨다거나 이런 에너지를 굳이 안 쏟으려고 해요. 왜냐면 이미 잘 팔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작가들을 잘 하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두 번째는 작가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작가의 가장 큰 어려운 점, 사람들이 자꾸 돈을 못 버는 게 가장 작가의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작가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사실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래서 이 작가의 그러니까 천재적인 작가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천재적인 작가가 있잖아요.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보면 인간이 지금 시대에 다 비슷한 집에서 태어나고 비슷한 집에서 자라서 비슷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에서 천재적인 작가가 어떻게 나올지 뭐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뭔가 일종의 어떤 소울메이트나 아니면 뭔가 어떤 피드백을 온전히 주고받거나 뭔가 디벨롭 시킬 수 있는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방은 더 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실 작업에 보면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데 아직 그런 그러니까 뭔가 디벨롭이 되지 않은 작가들이 많구나 이런 건 느껴요. 솔직하게. 예, 근데 그걸 굳이 내가 어떤 게 뭔가 팀이 돼서 뭔가 소울메이트가 돼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니까 아마 서울 옵션도 그 부분을 좀 염려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테크닉이나 뭐 이런 소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이제 관계에서 오는 뭐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빈도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어디까지 작가를 지원해줘야 되냐 이 부분은 다시 질문을 바꿔보면 예술이 도대체 어떤 가치 지금 필요한가? 이 부분으로 사실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예술은 그냥 뭐 우리나라 서양이 아니라서 이제 뭐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되게 뭐 독일 가서 이제 좀 놀랬던 부분은 똑같은 인테리어에 미용실이 없는 거예요. 레고 가게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미용실이 없고 그 DJ 바가 있어서 레코드판 사러 들어갔더니 미용실이 없고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음악을 똑같은 음악을 듣지 않는 거 보고 얘네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유모차 끌고 클럽에 들어가지? 이런 생각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저는 예술이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사실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는 사실 남과 다르면 틀렸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계속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거나 경쟁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뭔가 예술도 되게 획일화되어가는 것 같아요. 시장도 그렇고 뭐 예술 어떤 전시회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역의 의미가 결국은 어떤 이제 문화적인 여지라든가 기반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예술가의 한 명의 예술가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생각하면 예술가를 지원하는 건 당연히 제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작가가 몇 명인 줄 아니에요. 한 10만 명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컬렉터가 몇 명인 줄 아냐. 컬렉터 숫자는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술 시장에 뭐 시장 규모가 5천억밖에 안 되는 거 보고 사실 5천억이면 마스크팩 시장 규모도 작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사실 불행이기도 하지만 작가 입장에서도 뭐 미대도 많고 막 작가도 많고 뭐 이래서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되게 큰 복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아부다비에 한번 출장한 적이 있었는데 아부다비 작가가 없어서 작가를 수입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수입해서 작업실에서 데려다가 작업실도 만들어야 되니까 건축가에 작업실 만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작품 팔아야 되니까 몇 억씩 벌어서 작품 팔고 그러니까 얘네는 몇 백만 원짜리 작품, 몇십만 원짜리 작품 못 만들겠구나. 구조자는 이게 불가능하겠구나. 얘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작가 미대가 없으니까 작가를 이제서야 미대에 유치하고 이제서야 뭐 이런 거 보고서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일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큰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다른 걸 잘 못 참아내는 거에 사실은 작가들이 기여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이런 다양한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예술가가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지원과 장을 만들어주는 건 사실 국가기관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말씀하시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자체에서 서울 옥션을 그러니까 어떤 문화재단이 이제 서울 옥션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역으로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라 서울 옥션이 전남문화재단에서 추천한 작가 라인업을 꼭 필요로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은 제도권에서의 행정적 피드백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작가와 트러블이 있는 게 그 행정적인 범위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우홍재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외로움을 건드릴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작품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거나 그런 실질적인 예술적 피드백이 같이 공존한다면 오히려 물론 이상적인 얘기지만은 서울 옥션이 되려 이 전남문화재단에서 추천한 작가를 우리는 계속 거래하고 싶다라고 역제안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상거래의 입장에서 갑을의 그 구조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 지자체들이 더 돌파구를 찾아서 예술적 담론을 함께 행정에 녹여낼 수 있는 어떤 과연 이게 이상적이지만은 그건 뭘까라고 한다면은 결국 작가들도 나한테 화폐 가치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고 있구나로 비춰진다면 그러니까 그게 교류된다면 내가 서울 옥션에서의 문제가 아닌 서울 옥션에서 팔리냐 안 팔리냐 아니면은 뭐 내가 얼마만큼 지금 생존에 필요한 그 돈의 지원이냐 아니냐는 다음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저는 더 근원적인 근원적인 돌파구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도권과 시장과 트렌드의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좀 이면으로 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그래서 좀 미술관을 도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 도립미술관의 관계자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습니다만 매몰차게 좀 거절을 하셔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관람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여기 참여해주신 작가님들일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앉아 계시는 청중 작가의 입장으로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받거나 뭐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혹시 뭐 해주실 말씀이라거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해주신 것처럼 외로움을 이기는 작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작품을 김영하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여수에 이성 4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계속 인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하라고 활동을 해왔는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우홍재 대표님이랑 이기래 대표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세계관을 인정해줄 수 있는 작가의 가치관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작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나 팀 그리고 컬렉터 이런 자리가 훨씬 더 작가가 살아가는 에너지에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 또 역으로 서울 옥션은 항상 서울 옥션이 거대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으로 또 우리가 서울 옥션을 플래팅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작가들이 많이 또 깨어있는 작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방에서는 사실 그런 협회 이런 것들이 온라인화 되어 있지가 않아서 1번으로 놀랬고 또 막상 제가 먼저 두들겼을 때 거부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아직 들어가서 활동하거나 이러진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이 펼쳐질지 좀 기대가 되고 재미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협회나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지방에 많이 있다는 것에 조금 놀랬고 제가 일부러 많이 찾아다니긴 했지만 그리고
사실 위에보다 지원사업 받기 솔직히 조금 쉽습니다. 네, 위에는 정말 피 터져요. 네. 그 뭐 웬만한 기획서 써도 되지도 않고 입주 작가는 뭐 특히 하늘의 별따기 전국 공모라 보니까 하늘의 별따기고 그냥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뭐 제가 지역에서 뭐 활동한 게 아니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지역에서 역으로 청년 작가가 없는 게 이끌어줄 선배 작가가 없어서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역의 파워가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같이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좀 더 재미있는 판이 생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뭐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혹시? 저는 이제 저도 또 이 시민의 입장으로 또 말씀드리는데 저 듣다 보니까 진짜 저는 이제 예술하고 좀 거리가 머니까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무슨 욕구 위계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안정의 욕구가 기반으로 돼서 인정의 욕구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술 하시는 분들은 그 인정의 욕구가 가장 기반에 있는 분들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뭐 안정의 욕구 뭐 이런 것보다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장 기반에 깔려 있는 분들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그 본인의 그냥 의견이라든가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로움을 이기는 그 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기 싫은 말씀도 하셔도 됩니다. 네, 되게 오늘 의미 있는 토론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작가는 아닌데 어쨌든 미술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고 특히 오은재 대표님이 가장 중요한 건 외로움이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에 나왔던 그 이제 어디까지 챙겨야 되냐 복지 그리고 예술인의 지원 사업이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 예술 관이나 재단에서 예술인의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해묵은 논쟁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물론 계속 필요한 논쟁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미 예술인 복지재단도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예술인의 어떤 정신이나 심리 치료까지도 케어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찾냐 안 찾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오은재 대표님의 어떤 그 아부다비 예시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 우리보다 못하는 북한이나 뭐 아프리카 동포들 보면서 우리는 잘 살아 이렇게 상대적으로 봐라라는 이야기로도 들릴 수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해답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리고 싶은 그런 좀 저의 생각은 결국은 다 작가 자신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 나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왜 이 젊은 작가들이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어떤 단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득권과 멀어지느냐라는 화두를 좀 던지셨는데 그것도 동일한 맥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의 이른바 MZ세대라고 하는 작가뿐만 아닐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이런 단체 결속 안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각자 개인의 삶이 중요하고 개인주의로 점점 가고 있는 트렌드는 있고 그게 예술가이기 때문에 더 확 심하게 이제 발현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좀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근데 반면에 그렇다면 그 젊은 작가들은 스스로 본인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지원 사업을 열심히 써서 행정력을 길러서 그걸 따내든지 아니면 제2의 직업을 가지고 부캐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든지 아니면 정말 정통적인 방식으로 처박혀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그걸로 승부를 두든지 그 책임은 그 젊은 작가 본인들한테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는 없고 어쨌든 이런 논의들 자체가 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저도 생각이 좀 동일한 편인데 작가분들의 의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만큼 그것을 혜택을 내가 최대한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작가의 한 몫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제2의 직업을 갖고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뭐 저는 이제 락 음악을 좋아하니까 메탈리카의 이제 기타리스트가 야 기타리스트들이 배고픈데 너는 유명한 기타리스트지 않냐 전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수입이 굉장히 많은 기타리스트인데 다른 기타리스트들은 배고파하고 있다. 그러면 네가 좀 번 재산을 그 사람한테 지원한다든지 방식으로 사회 환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니까 왜 기타리스트가 굶냐? 돈을 벌면 되지. 그래서 그거는 네 얘기가 아니니까 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타리스트가 하는 말이 그건 내 얘기다. 내가 무명일 때 난 트럭 운전을 하면서 기타리스트로 병행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이제 질문을 답변을 했거든요. 저도 그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으로만 뭔가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전업이라고 하죠. 전업이라고 하는 그것에 목을 매달 게 아니고 예술 활동을 하면서 내가 그것과 걸맞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무언가를 또 찾아 나가는 것도 이 작가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뭐 그 자신의 그 책임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저도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덧붙여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이제 작가분들이 너무 개인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작가가 사실 내가 원하는 곳을 사실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방향성 사실 똑같아요. 딜러들한테 작가들이 어떻게 어필되냐면 포트폴리오를 어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포트폴리오가 어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네가 하는 방식이 마음에 드니까 내가 계속 지켜봤거든? 그러니까 너랑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전시합니다. 근데 사실 포트폴리오를 먼저 내밀거나 이러면 자꾸 수동적으로 내가 뽑아줘야 될 것 같은 그 압박감 뛰어도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지? 이런 느낌으로 사실 전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아까 이제 작가가 예술가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 예술가도 굉장히 이제 사회적이어야 되는데 왜 사회적이 못한가 예술가가 자율성 때문에 뭐 해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좋은 작품을 어떤 작품을 좋다고 생각하냐면 솔직한 작품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스킬이 우수하거나 뭐 아이디어가 특별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가치가 좀 낮고요. 오히려 그 작가다운 게 가치가 비싸거든요. 그러면 뭐 똑같은 해바라기를 들여도 이 사람 같다 이런 게 비싼데 근데 사회적이어야 된다는 건 사실 내가 솔직해서 진 작업이 사실 좋은 작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랬을 때 이제 타인이 대부분 다 나만큼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똑같네 해바라기 고급 카페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작가가 상처받거든요. 그러니까 타인하고도 좀 말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작가도 좀 더 거기에 여지를 두고 뭔가 어떤 사회적으로 좀 이제 그 예술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어떤 사실 예술가들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뭔가 어떤 주승 가구들 가지고도 자기답게 랩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것도 많은데 그 자기다운 방식으로 살아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뭔가 낯선 사람하고도 좀 이렇게 교류할 수 있게 좀 여지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뭔가 상처가 될까봐 내가 너무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예술가들이 사실 좀 적극적으로 설령 상대가 뭐 시간 꾸준히 잘 몰라서 뭐라고 하든 간에 좀 약간 소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술가들의 책임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거기 안에 분명히 사회적 역할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직업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 전시 작품을 그 예술인을 표방하는 작가님들과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이 직접 작품을 공동 기획하시고 같이 이제 작품을 제작해서 그 작품들이 지금 이제 야외에 전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런 지점에서 저희는 이제 그 예술인분들과 일반 시민분들의 사실상 경계도 슬슬 이제 뭐 그게 경계가 어떻게 보면 허물어지고 있는 과정도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들
일반인들과 예술인의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예술인들로 이 사람들을 바라봐줘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미술시장에서는 일반인들의 작품도 뭔가 거래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보시면 저는 일반인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직업적으로서 작가인 경우는 이게 어떤 경우는 물론 똑같이 그릴 수도 있어요. 똑같이 형태적으로 똑같이 그릴 수 있고 따라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작가님들도 기분 나빠하고 뭐 이럴 수도 있다가 좀 몇 번 지나고 나면 삽니다. 그 작가 거. 일반인이. 왜냐면 결국 그 사람 다음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삽는데 반대로 뭐 이제 그 일반인과 일반인이 아닌 거의 차이는 이제 이게 참고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30년째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기를 배워서 스킬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근데 본인은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런 분이 계시고 반대로 어떤 분은 미대 교육도 받지 않고 뭐 학교도 중퇴하고 고등학교 중퇴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뭔가 어설퍼. 그렇게 막 그림도 뭘 표현할지 모르는데 뭐 본인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작가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작가인가? 그렇게 하면 저는 후자가 작가라고 생각해요. 후자예요. 네. 작가는 되고 싶은 게 아니다. 본인이 작가가 되는 작가인 거지. 그게 중요한 건데 그 작가라는 상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건 그 작가에 대한 어떤 판타지가 있는 거지. 본인을 그러니까 작가 아티스트 웨이가 어떻게 한 방향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방향으로 다 각자마다 자기 속도대로 가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 스킬이나 뭐 그림을 똑같이 그린다고 해서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사실 그리고 물리적인 가치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게 저희 우리가 쓰고 있는 말투에도 그게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그린다, 그림을 잘 그린다. 그렇죠. 뭐 똑같이 그린다 그러면 잘 그린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어설퍼도 그 사람 듣고 그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사람 그게 가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함께 있잖아요. 네. 그 문제는 그냥 이 바닥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 이 바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녹록하지 않다. 네. 진입장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정화될 필터가 작용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작가다라고 스스로 계속 표현하더라도 결국 사회가 인정하고 미술계가 인정하고 예술성이 선택하는 거는 정말 저는 인류애적으로 특별한 어떤 컨디션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을 이렇게 걱정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오히려 저는 일반인들이 많이 예술가를 흉내내길 바라요. 오히려.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거 말고 화방에 가서 물감 하나를 더 사길 바라는 거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흉내를 내든 뭘 하든 조금이라도 더 창작의 역할이 더 대중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현장에서의 씬에서의 어떤 체계는 정화가 스스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작품을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 미술 작품을 재밌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건 어떻게 그렸을까? 내가 이렇게 그리면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참여해본 경험을 토대로 이 작품을 보면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자님 어떻게 시간은 어떻게? 네,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이제 듣고 이 자리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신 네 분 모두에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아무튼 저희가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미술장 행사가 꼭 이제 저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꼭 지원 사업을 받지 않더라도 2022 순천 에코 아트 페어, 이 에코 아트 페어라는 순천 에코 아트 페어라는 이 프로그램이 지역에 잘 뿌리내리고 정착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오랜 행사로 순천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좋겠는지 그 마지막으로 의견들을 좀 주시면 저희가 잘 기억해뒀다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구부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까? 네. 임진호 팀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주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화명수란 개인은 순천 미술계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존재로 나와있네요. 많은 사업을 했다가는 보조금 사냥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허명수라는 개인이요? 단체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존 예술가들 이 바라보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재단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말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인데, 그나마 지금서 이렇게 고생을 해주고 천정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서 바라보기에는 좀 이름 있는 거나 뭔가 더 가져가는 사람을 옵체해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전에 말한 내로움, 또 다른 내로움으로 기획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관계를 잘 풀면서 오랫동안 잘 풀을 내리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그게 아주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고 뒤에서 응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국권이 잘 버티길 바라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 이걸 통해서 저도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후에 그런 말을 들 수 있다면 그 하나로 좀 보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응원합니다. 네. 근데 뭐 저희도 몸부림을 칩니다. 네. 죽어라고 몸부림을 쳐서 지금 이 행사를 계획했고 마침 또 열었고 또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얼마나 뭐 명성이 뛰어나다고 뭐 무슨 사업을 뭐 저희가 저희 이름을 대면 뭐 다 주고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앨리스도 오랫동안 봤고 디투 문화공동 때도 오랫동안 봤던 사람으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술성, 뭐 시장성, 아까 그러니까 허 대표님이 4년간 일했던 어떤 직원과 연봉 협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인프라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두 분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직원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 직원들이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도시로 나가지 않게 어쨌든 인프라를 계속 생산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역할을 하고 문화 매개자로서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헌터인 이유는 잘 하기 때문에 헌팅을 잘 하기 때문에 헌터라고 생각을 하기도 또 합니다. 저는 너무 크게 정말로 똑같이
응원을 드리고 지금처럼 그냥 계셔 주시면 또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까지 또 말씀해 주시면 너무 쑥스럽고요. 네, 우웅재 대표님. 저는 그냥 다른 얘기로 사실 이제 이제 갤러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제일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그림을 파는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뭐 어디에서 해야 되나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컬렉터들을 만나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은 컬렉터는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사실 그 예술과 아주 가까운 관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어느 날 계속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이 되게 깊은 신뢰로 또 연결되다 보면 큰 회사도 만나게 되고 큰 여러 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사실 저는 지역은 유리하다고 봅니다. 미술 시장을 만들기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단지 사실 이제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지역에 뭐 그림이 유통되거나 이런 게 어색하는데 제가 이제 저는 아트 바젤 한 번도 가본 적 없거든요. 바젤에 가본 적 없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이제 바젤 갔다 왔던 사람들한테 몇 명 물어봤더니 바젤의 인구가 50만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50만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미술 시장이 열리는데 50만이 안 돼? 아니 뭐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따져보면 아 바젤도 어느 작은 모임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던가 아까 이렇게 지역에 보면 이렇게 예술가들이 사실 교류할 수 있거나 이런 장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계속 자주 일어난다면 사실은 충분히 그런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제 생각은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시니까 아 이게 한두 해 끝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진짜 미술 페어를 보러 순천에 모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하시면 교류하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내년까지 빌려주기로 순천시하고 약속을 받았는데 내년에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또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영수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여기 기획사 대표이자 예술가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팀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제발 보조금 사업 좀 그만하라. 하지 맙시다. 왜냐면 저희가 몇 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실은 저희 회사를 유지하는 이런 문화 사업은 아니에요.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예술가였다라고 말씀드린 건 지금 이런 아트페어나 창작 활성화 사업을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 예산보다 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예술가로서 욕망인 거죠. 그래서 창작 지원을 전남문화재나 받아 하지만 실제 그거보다 더 예산을 많이 회사에서 투여를 하고 있고 또 이 아트페어도 역시 받은 예산보다 투여를 더 많이 해요. 그거는 이제 예술가고 예술가의 욕망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아트페어는 순천이 생태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고 이 생태도시의 문화라는 예술이라는 것을 접목시키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1, 2회는 저희 팀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산에 비해서 일을 너무 키워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금방 대표님한테 뿌리를 좀 내려보고 싶고 더 좀 그리고 어떤 지원금이 아닌 어떤 유통의 구조로서 이 예술가들에게는 정착을 통해서요. 예술가들도 좋고 그런 것을 통해서 순천이라는 곳이 생태예술로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야 되겠다.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저희 노력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노력할 거고 그거 굉장히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하지 않더라도 다른 그룹들이
생태라는 어떤 주제를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어떤 프로세서를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가이셨다고 이제 과거형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제 예술가이시고 저희 이제 보스이시죠. 그 보스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 중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일 겁니다. 요조금 사업 좀 하지 맙시다. 네.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예술가로서의 그 욕망 그게 반영이 되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저희 앨리스 사업들 중에서 제 대표님이 가장 챙기시는 행사가 아닌가. 어저께 밤 늦게까지 또 그림 디스플레이 또 같이 하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지금 철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들레즈 프랑스 철학자죠. 들레즈의 천개의 공원이라는 책에 보면 뿌리를 내리지 않는 식물이 나오죠. 서로 그 어떤 개체들 간의 그 연결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지 않고 뻗어나가는 리존이라는 그 식물이 나오는데 저희도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시민들하고 또 예술인분들하고 또 저희 또 기획하는 기획팀하고 이렇게 서로 수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을 이어간다면 뿌리를 내리지 않고도 지속될 수 있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포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시간이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술시장 네트워킹 대담의 나의 아트메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쪽 보시면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금 만족도 조사 저희 에코아트페어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꼭 좀 만족도 조사에도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